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를 계속 볼 건데요. 로마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화정의 발전. 로마는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권리를 나눠주면서 공화정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안정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그 결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는 이탈리아 밖으로 나가고 싶었고요. 더 큰 땅을 원하게 되었어. 이를 위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 카르타고와 했던 포에니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로마는 대제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라티푼디움으로 인해 자영농들이 몰락을 한 거야. 당시 자영농은 평민들로 로마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몰락을 해버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라쿠스 형제가 나타나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실패를 하고 이후 혼란이 이어졌고요. 검투 노예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장한 것이 군인 정치가들이었고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삼두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이 삼두 정치를 끝내고 마지막 승리자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제정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황제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자 옥타비아누스는 그래 나 황제야 이렇게 거만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프린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프린캡스는 제1의 시민이란 뜻이에요. 즉 나도 똑같은 시민이야. 다만 가장 앞에서 다른 시민들을 이끌어주는 첫 번째 시민이라고 약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황제였고요. 이렇게 로마는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제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후 황제의 자리는 가장 뛰어난 인물에게 물려줬어. 그러면서 1세기 말부터 훌륭하고 현명한 황제 5명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자, 이 시기를 오현제 시대라고 하고요. 이때가 로마의 최전성기, 영토도 더욱 넓어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오현제 중에서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 황제 자리를 현명한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코모두스에게 준 거야. 그런데 이 코모두스가 완전 개노답이었거든. 지난 시간에 봤던 검투사 경기 있죠? 거기서 경기를 즐기던 황제가 코모두스인데 사진을 봐봐. 지금 인상부터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산군급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좀 불쌍한 게 누나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거든. 그 날을 계기로 불안증에 떨다가 미쳐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현제 시대는 끝이 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후 3세기경에는 군인 황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군인 출신의 황제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황제가 엄청 자주 바뀌어. 황제 밑에 있던 군사령관이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가 되면 또 그 밑에 있던 애가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가 되고 이러한 쿠데타와 암살이 반복되면서 50년 동안 황제가 무려 이렇게 25명이나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바뀌어요. 1년 동안 황제가 6명이 바뀔 때도 있을 정도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반발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민족들까지 쳐들어오면서 로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라티푼디움의 운영도 어려워지는데요. 라티푼디움은 노예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정복 활동이 끝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노예가 안 와. 그러다 보니 노예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노예가 없으니 라티푼디움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대농장을 어떻게 해?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몰락한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소작농이죠. 그런데 이 소작농은 자유롭지가 않았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대지주에게 예속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자유 소작농을 콜로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콜로누스를 이용해 경작을 하는 농장 형태를 콜로나투스라고 합니다. 자, 라티푼디움이랑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세요. 하지만 이후 로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황제들도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업적을 좀 알아둬야 돼요. 먼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병사들이 마음대로 황제들을 바꾸는 사태를 막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정치를 합니다. 그는 황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유가 황제의 자리는 하나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황제를 4명으로 만들고 로마 제국을 4개로 나누어 다스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사분할 통치라고 해요. 즉, 이게 로마라면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고 여기는 동쪽의 황제가, 여기는 이제 부황제가, 그리고 여기는 서쪽의 황제가, 여기는 부황제가 이렇게 제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는 거지. 그리고 황제가 죽으면 부황제가 황제로 올라가고 또 새롭게 부황제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커다란 제국을 4개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은 여기 동쪽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로마를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로마 황제를 제거하고 서로마까지 장악을 하면서 다시 유일한 황제가 되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만들어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또 당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로마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는데 이 시기 이미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들을 계속 억눌러 봐야 더 큰 반발만 사겠구나. 기독교인들을 인정을 해줘서 로마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협력자로 포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 자, 그리고 그 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크리스트교만 믿으라고 해요. 이때 이미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80%로 증가하거든. 때문에 국교로 만들어서 로마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분열을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 황제가 죽고 난 뒤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고요.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다음은 크리스트교를 볼게요. 크리스트교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데요.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교는 로마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아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 황제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나를 신처럼 여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군대 가는 것도 거부해요.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된 군인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에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습니다. 사자 밥으로 주거나 몸에 기름을 부어 태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교회에 숨어 포교를 이어나갔고 크리스트교는 계속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더 이상 계속 탄압할 수는 없는 거야. 탄압을 해도 계속 사람들이 이 크리스트교를 믿었으니까.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공식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믿게 해줍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밀라노 칙령이고요.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신앙은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이야. 때문에 각자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가 있어. 즉, 크리스트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어라. 즉 밀라노 칙령은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탄압을 피해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크리스트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 몰래 포교를 해왔기 때문에 막상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서로 교리가 다른 거야. 그러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크게 두 파로 나뉘는데 아리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았고요. 아타나시우스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자, 이걸 두고 계속 갈등이 생겨.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엽니다. 니케아 공의회의이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라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국가의 종교로 국교화로 만들면서 이후 크리스트교는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마 문화를 보겠습니다. 로마 문화의 특징은 실용성이야 법률, 건축 등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자, 먼저 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있었고요. 이후 로마 시민을 위한 시민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 로마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로마 땅 안에 로마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섞이게 되자 법도 함께 점차 확장이 됩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시민법은 로마 시민뿐 아니라 제국 안의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이 되는 만민법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후 나중에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법이나 관습법을 정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최종 완성이 됩니다. 또 토목과 건축도 발달해 대표적으로 수도교. 자, 이거는 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다리인데요. 당시 로마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근처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이런 수도를 건설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콜로세움이라고 부르는 원형 경기장.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봤잖아. 주로 검투 경기장으로 이용이 되었는데요. 문이 다양하게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기가 쉬웠고 위에는 천막을 설치해서 햇빛도 막아주었고요. 심지어 지하의 동물들과 무장한 검투사들의 그 극적인 등장을 위해 로프나 체인을 이용해서 오늘날로 치면 엘리베이터처럼 승강 장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검투사들의 경기, 맹수와의 대결, 또 물을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배를 띄워놓고 해상 전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에서 유명한 것이 도로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피아 도로. 이거는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을 몇 겹으로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돌을 넣어서 포장을 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군대 이동이 쉬웠고 물자 교역이나 소식 전달도 잘 되고 세금도 잘 거두어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도로라든지 수로의 발달로 더욱더 번성할 수가 있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고요. 역사서로는 로마의 역사를 담은 리비우스의 로마사와 게르만족의 풍습과 문화를 담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마의 재정과 문화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